안녕하세요.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에 피고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재산을 증여받으신 분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유류분의 방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방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얘기, 이런 얘기를 빼고, 첫 번째는 희요죠. 1년 지나서 신고했다. 이런 얘기는 뺐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요 빼고, 증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증여는 피고가 받은 증여죠.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고의 증여를 증명하는 겁니다. 너 받았으니 이만큼은 까고 줘야 된다. 세 번째는, 피고, 유류분 반환하는 사람이죠.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를 피고와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1114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이전의 증여 또는 유류분권자를 침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아니라면 그 증여에서 반환되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네 번째는 증여이기는 증여인데 이게 특별수익은 아니다. 특별수익은 아니다. 그래서 반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네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류분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피고의 이 방어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또는 유류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 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류분은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유증이죠. 유증재산을 반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증여가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관계입니다. 증여가 됐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환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있다면 4분의 1 내놔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류분 소송에서는 세 개가 증여라는 것은 유류분 소송하는 원고가 입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요거는 증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요거는 증명이 됐고요. 증여라는 게 그렇게 되면 증여로서 증명이 안 된 이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죠. 피고 입장에서는 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이 이제 많은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재산이 크고 그러다 보니 주요 쟁점이 되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증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이건 거의 다 그냥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이거는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해서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러면 등기 원인에 증여라고 딱 찍혀버립니다. 이런 거를 증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서,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녀분이 매매로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을 했든, 아니면 아버님으로부터 취득을 했든, 매매로 취득을 했다면, 일단 돈 주고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돈은 당연히 자녀의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증여로 무관하게 된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아버지가 사준 거라는 거, 쟤도 알고 나도 알고, 주변 친척들도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들 얘기고, 판사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피고는 당연히 자기가 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원고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샀는지 내놔봐라. 제가 뭐 먹고 살기 바쁜 놈이 무슨 돈으로 샀냐. 내놔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증인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등기의 추정력은 매매가 아니고 이거다. 증여다 사실은. 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재산을 내 돈으로 샀다고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이미 뭐 10년, 20년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러면 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당연히 부인을 합니다. 매매로 샀다. 이러면 반환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아니다, 증여다. 네가 입증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매매라고 찍혀있다 그래서 항상 이루건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대상에서 빠지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황입니다, 정황. 등기 추정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들이대서 그 등기 추정력을 흔들어버립니다. 흔들어버리면서 입증 책임 자체를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도 부담하게 합니다. 피고한테. 그러나 이 어떻든 피고 입장에서는 매매로 된 거에 대해서는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을 주장을 해서 그 부동산을 일본 반환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방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뭐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의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피고 쪽 입장에서는 이런 방어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원고 입장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등기 추정력, 매매로 되어 있는 등기 추정력을 뒤집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황으로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고, 유류권자죠. 원고의 증유를 입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류분반이라는 것은 전체 재산에서 유류분권자가 자기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원고가 일부를 증여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공제된 나머지를 반환을 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원고의 유류분이 3억이다. 근데 증여가 2억이 인정됐다. 그러면 3억 빼기 2억 해서 1억만 유류분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3억을 넘어서 버리면 이게 반환해줄 계획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는 이게 피고 쪽에서 증여를 부인하고 원고 쪽에서 유류분권자가 피고가 받은 증여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지만, 반대로 이 경우는 피고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쪽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증여를 증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끔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 원고가 전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유류분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유류분을 뭐 청구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여기 이렇게 이제 자, 일남 있고 일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일남에 여기 며느리가 있겠죠? 손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게 증여를 하시냐면 요렇게 2분의 1 요렇게 2분의 1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2분의 1 주는 게 아니고 여기를 3분의 1 3분의 1 여기 3분의 1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아들한테 줬다고 얘기합니다. 일남도 그냥 자기가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거는 구분됩니다. 자, 이 부동산이, 이 재산이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2억 5천이 되겠죠. 유류분이 2억 5천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씩 가면 3억 4천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일남이 전부 다 증여받은 거로 보면 2억 5천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한테 증여된 게 빠져버리면 이 일남과 구분 단절돼가지고 빠져버리게 되면 일남은 3억 3천밖에 안 받은 꼴이 됩니다. 여기에 4분의 1이 돼버립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1억이 안 됩니다. 1억이 1억이 안 되게 되죠.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따라서 일남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둘을 집어넣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일남에게 그 증여된 거로 보고 언제 그 일남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가 증여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경계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일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 이를 일남에게 증여한 거로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상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남에게 준 걸로 봐야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아닌지 경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거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별적 판단을 판사님이 하실 때는 정황이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재산의 성격 증여된 거, 당시 이게 뭐 어떤 상태에서 증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판사님의 성향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반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를 자기에 대한 증여와 구분함으로써 그리고 그런 판례를 받음으로써 원고 쪽의 유류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증여지만 특별수익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반환 대상이 사전 증여나 유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판례에 의하면 뭐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준 거, 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배려하는 측면에서 지원한 것들은 위로금 반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성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사망을 하면 그 상속으로 나눠 가질 건데, 자녀들이, 상속인들이 그걸 미리 땡겨주는 겁니다. 그 상속인에 대해서. 이게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되고 위로금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상속분의 성급인지 아닌지도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러운 애정, 자녀에 대한 배려, 또 하나 요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와 관련해서 나오고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기여입니다. 기여의 대가 또는 보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상속인께서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사실은 그동안 피상속인 부부를 부양하거나 감경하거나 하는 오랫동안 이런 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기여에 대한 대가나 보답 차원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우자에게는 좀 여지가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지 않아왔었는데 그동안 이번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로분의 이 기여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기 때문에 방어 방법이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많이. 그러나 앞으로 이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첫 번째 거 아까 그것만 가지고도 증명 방법이죠. 그 증여의 증명. 밤새도록 삼겹살을 소주 거먹으면서 소주를 거먹을 수는 없죠. 삼겹살 꺼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이거 결론 안 납니다. 왜냐면 가지의 경우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큰 흐름, 가닥.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증여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피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원고의 증여를 증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 이건 피고에 대한 배우자입니다. 피고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고, 를 피고와 구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 수익이 아니다. 증여는 인정하는데 특별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피고의 위로금 반환 방법, 위로금 방어 수단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나 다른 걸 보면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방어된다. 위로금을 안 줄 수 있다.
위협을 안 주는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뭐 방어 방법 이러는데 뭐 솔직히 좀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소송에서 일도양당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이거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아니면 뭐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 예. 저도 지금 뭐 14년 동안 하고 있지만 항상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실무로 들어가면. 예. 다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실무에서 소송을 당한 쪽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예. 내가 이름을 방어하려면 또 안 주려면 주더라도 적게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예. 라는 거에 대해서 예. 큰 맥락으로 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침반이라고 그러나요? 방법의 분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뭐 좀 이제 유류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지 큰 절차를 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도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에 유류분의 순서, 절차나 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퇴근 시간에는 좀 자제해 주시고, 업무 시간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는 뭐, 제가 모르고 부족하다면, 뭐 저희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유류분의 도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